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은 조선시대 김만중이 쓴 사치 남전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 사씨가 남쪽으로 유랑하는 떠도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의 재상 유희는 느지막히 아들 연수를 얻는다.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연수는 15세에 과거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한다. 서너 해가 흘러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 여기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 유희라는 사람이 아들 유연수를 낳았죠. 그 다음에 얘가 사씨와 혼인한 사이예요. 나중에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요 사이입니다. 지금 이때 여기 보시면 연수와 학사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읽어볼게요. 1월이 유수처럼 흘러, 즉 세월이 아주 빠르게 흘러서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냈잖아요. 그 3년의 기간이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림은 비로소, 한림이 누구더라? 한림이 누구였죠? 한림은 바로 유연수.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장차 글을 크게 쓰려 하였다. 능력이 있었나 봐. 한림은 자주 상소를 올려 조정의 득실을 논했다. 그런데 엄승상이라는 사람이 있어. 엄승상이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기꺼워하는 게 뭐야? 그치,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록 관직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23살이었는데 그들은 성혼한 지도 또한 10년 가까이 흘렸다. 13살에 결혼을 했나 봐. 그런데 자, 이제 갈등의 시작. 자녀가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첩을 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사씨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했다. 체질이 허약하여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다. 자, 당시에 뭐가 있었으면 알려주는 거죠? 그쵸? 축첩제도. 축첩제도라는 거는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일부 다처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진짜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씨는 몰래 매파는 중매를 해주는 사람인데 매파를 시켜서 양가에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했다. 그러니까 민가에 평범한 집에서 그 한림의 짝이 될 만한 여자를 찾아보게 한 거지. 두 부인이 누구냐면 두 명의 부인이 아니에요. 두 부인이 한림의 고모야. 두 부인. 한림의 고모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어. 그리고 사씨를 찾아갔어. 듣자 하니 낭자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자, 고모가 말해.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원이다. 갈등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분란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죠.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말 한 필에는 안장이 두 개가 하나밖에 없을 수 있잖아.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다.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첩을 구하려 한다니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죠. 첩이 존문이라는 건 이 집안이야. 여기 옆에 나오지? 남의 집안이나 가문. 첩이 이 가문에 들어온 지 벌써 9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칩을 당해야 하는데 옛날에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면 쫓아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물며 소실이 뭐야? 얘가 우리가 말하는 첩, 뭐 후처라고도 하죠. 첩을 꺼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갈등이 어디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쵸? 이 유연수를 중심으로 유연수와 사씨 그리고 그 집안에서 발생하겠지. 이 소설을 우리가 가정소설이라고 하는데 가정소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갈등의 원인이 가정 내에 있는 거죠. 그러면 가정 내에 있을 만한 갈등이 뭐겠어요? 그쵸? 처첩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전처 소생과 후처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겠지. 따라서 이 소설에서도 그런 갈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죠?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 후처를 구하는 그런 사씨의 모습이야. 여기 보면 사씨는 어떤 여자야? 그치, 유교적인 법도를 중시하는 그런 여자야. 원칙주의자인 거죠, 약간. 자녀의 생육이 빠르거나 늦음은 천수에 달린 일이다. 자녀가 생겨가지고 낳고 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는 것은 하늘의 운명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간혹 30이나 40살 이후에도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으니 낭자는 이제 20을 겨우 넘겼다. 어찌하여 그런 근심을 하느냐? 첩은 타고난 체질에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으나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23살밖에 안 됐는데 기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야. 월사도, 월경도 주기가 고르지 않지요. 이는 천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첩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이 당시에 축첩제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고모님의 만류에도 이렇게 꺾이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첩을 들이죠. 그 첩이 누구다? 교씨 나옵니다. 유할림은 사씨의 권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 이때까지만 해도 유할림은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장주를 얻었어. 자, 드디어 이제 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 거지.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백자당, 이 바로 이제 그 교씨가 거처하는 곳인데,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에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자, 이제 교씨가 얼마나 이 계략이 뛰어난 여자인지 보세요. 한림이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했어. 노래 하나 좀 해볼래? 이랬어요. 교씨는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아파서 못해요 라고 했어. 한림이 그래? 그럼 검은고를 타봐라 이랬어. 근데 교씨가 그 명도 따르지 않았어. 한림이 왜 그러냐 노래해봐라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갑자기 교씨가 눈물을 펑펑 흘려.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어. 왜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로 지금까지 불평한 기색이 없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데 이렇게 서러워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교씨는 대답하지 않고 더욱 구슬프게 울었어. 뭐 하는 거야? 그치.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가요? 그쵸.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이제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여기 옆에 문제를 보시면 교씨가 노래 부르기와 검은고 타기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바로 사씨의 충고를 왜곡 전달하기 위해서. 즉 이걸 이렇게 지우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 이유는 뭐냐? 사씨를 질투가 많은 여인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계략을 짠 거지.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다. 하문하시는데 물어보시니까 대답하지 않으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하면, 자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죠. 대답을 하면 부인께 죄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노래 안 하고 검은고 안 하는 게 누구 때문이야? 사씨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혼내진 않을 거다. 말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유연수가. 숨기지 말고 어서 말을 하게. 교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들이 들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해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무슨 뜻이 있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이런 얘기지. 여기 보시면 자신의 결백,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일부러 자기의 말에 어떤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지.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더 잘 믿어주겠지.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얘를 불러다가 꾸짖었다는 거야.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것 까닭은 단지 후사가 뭐야? 예, 집안을 대를 이을 단지 대를 이을 아들을 위한 것이다. 집안의 미색은 여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다. 우리 집안엔 나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필요 없고 아기만 낳으면 돼. 이런 얘기야. 사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지금.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마음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더구나. 맨날 그 유알림을 유혹해가지고 집안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죽어 마땅한 죄야. 내가 우선은 경고를 해두겠는데 네가 만일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아직도 여태유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중요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자, 이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는 거야. 중국 한나라 때 여태우가 있었는데 여태우는 고조의 부인이야. 근데 이 고조가 살아있을 때 여태우가 있는데도 첩을 들인 거야. 그 첩의 이름이 척부인이야. 근데 여태우가 참았겠지. 남편이 있는데 질투하면 안 되니까 꾹꾹 참았어. 그러다 남편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 이 척부인을 손발을 다 잘라. 그리고 이 여자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여기 책에 나오지 않는데 돼지우리에 던지죠. 뭐 중국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첩을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서 막 손발 잘라가지고 항아리에 묻어가지고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염장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내가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뭐 했다는 거야 이게?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협박했다는 거지. 협박이란 말 대신에 위협이란 말 쓰자. 위협을 가했다 이런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치. 교씨는 사씨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 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다 한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국의 그런 맑은 덕이 소첩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치. 교씨가 사씨를 모함하는 거죠. 얘가 악인이야. 얘가 이 소설에서 선인이야.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한림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어.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 왜? 이때 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씨를 말해. 평소에 투기, 질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를 들어도 본 적이 없어. 아마도 교씨의 말이 실제보다 좀 과장된 건 아닐까? 이런 뜻이야. 여기서 한림이 유연수죠. 유연수가 사씨를 신뢰하고 있어. 믿고 있었어.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에 따른 일이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를 해로운 소리를 한 적이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노비들이 가운데서 누군가가 참언, 이게 거짓말로 고했다 이런 말이야. 부인이 잠시 놓아요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진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살해할 따름이다. 이제 한림의 위로를 듣고 교씨는 안 넘어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 그리는데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 자, 여기 형광펜으로 쭉 칠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속담으로 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는데 겉은 그리기가 쉽지. 근데 그 속마음, 뼈는 그리기 어려워. 사람을 사귀는데도 그 사람의 겉은 알 수 있지만 속마음은 알기 어렵다 이런 말이야.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다. 경계한 말씀을 불러서 말을 하기는 했어. 이 경계한 말씀 바로 어떤 모함하는 계기가 되는 이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그릇된 길로 이끌까 염려한 것이다. 그런 노래 부르면 너무 한림이 이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정도야.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던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조금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자, 이게 뭐야? 앞으로의 일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여기는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바로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부부와 첩첩의 관계는 진정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 여기는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외워둡시다. 부부와 첩첩 사이의 관계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두세요. 서술자가 개입해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야. 한림은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지.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사건을 인물의 어떤 인물들이 왜 그런 일이 됐는지 실패로 돌아간 그 과정에 대해서 요약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사씨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씨가 아들을 낳아요. 안 생겼는데 아기가 생겼어. 그래서 아들 이날을 낳자 이제 당연히 이 지금 사씨의 아들은 장자잖아. 적장자지. 우리 왜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바로 그 홍길동의 형은 원래 본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홍길동은 그 12 춘서백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지. 여기서도 교씨가 먼저 장자를 낳았지만 그 장주라는 애를 낳았지만 원래 부인인 사씨 본처잖아요. 본처가 낳은 이나가 이 집의 진짜 후계자가 되는 거지. 그러자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씨는 결국 어떤 작전을 짜. 문객 동청이라는 나쁜 애야. 얘랑 짜고 자기 친아들을 죽여. 교씨가 자기 친아들 장주를 죽이고 사씨가 죽였다고 모함해. 이걸 계기로 결국 사씨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알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결국 나중에 다 교씨가 꾸민 걸 알게 되고 교씨를 처벌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소설 지금 여기 장면의 내용. 여기 보시면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두세요. 사실은 여기 부분 전체 요거를 제가 이렇게 지워서 연결해 볼게요. 요 부분 여기가 다 이 부분이
이렇게 연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이다. 직접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설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본문에서 찾아 써라 한 문장으로 라고 하면 이 문장을 쓰시면 될 것 같고,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기 필기한 거 확인하고 서술자의 개입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습활동 한번 볼까요? 항상 학습활동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습활동은 그 작품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각각 사씨와 교씨와 유알림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씨는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 교씨는 배은망덕해, 은혜를 모르지, 간악하고, 유알림은 배려심이 있지만 판단력이 부족해, 잘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문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사건의 정화를 해설하고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건 좀 진하게 눈에 잘 들어오는 색깔로 해야 되겠다. 빨강색으로 해볼게요. 더 빨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장, 부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아니겠는가? 라는 부분은 처첩 제도의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는 거. 처첩 제도의 문제를 이 부분을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 전체가 서술자가 개입했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처첩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부분을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아까 그 문장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문제 제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반영된 사회상,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내죠. 어떤 게 반영되어 있느냐. 일단 이런 거. 여기 보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지. 사씨가 유알림에게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뭘 중요시하는 거야? 가문을 잇는 것.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교씨가 왜 사씨를 모함하겠어? 바로 이거. 첩이라는 지위에 불만을 느껴서 사씨를 모함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지. 즉 이 당시에 뭐가 있었다? 처첩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게 있죠. 일부 다처 또는 일부 처처, 일처 다부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구나라는 거.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게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가는 소설을 쓴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말이고 나는 소설에 대한 당대의 평가이다. 이에 대해서 학습활동을 해보자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실 때 작품을 주고 이 두 번째 걸 가지고 이 작품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실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분 장희빈이라고 들어봤죠. 숙종의 첩이었던 장희빈. 그리고 원래 처였던 인현왕후를 폐위했다가 장희빈과 이렇게 좋아했다가 얘가 나중에 갈등을 일으켜 장희빈 죽게 되고 인현왕후를 다시 복귀시키고 이런 과정들 기억나시죠? 그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고 그 경종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영족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숙종과 인현왕후 장희빈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바탕이 된 유알림 사씨 교씨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래서 이 작품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랑 연결되지 않았어도 좋아할 만한 소재야. 지금도 매일 드라마로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게 나오잖아요. 요거 제가 볼 때는 소설을 한번 읽고 여기 정리하시면 작품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조선 숙종대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이다. 한글로 쓰여졌다는 것.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처첩 갈등, 정쟁 유배 등 당시 조선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씨를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느냐? 풍간소설이라고도 불러요. 임금님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설이다 이런 얘기죠. 또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사씨의 권고에 첩으로 들어온 교씨가 본처인 사씨를 모함하기 위해 관계를 쓰기 시작하는 부분이야. 이 장면을 통해서 작가는 처첩 갈등과 그 배경, 가부장의 자질 등 단대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사씨와 교씨는 각각 선악을 대표한다. 사씨가 현모양처로 성품이 곱고 착한 여인의 전형이라면 교씨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악인의 전형이다. 이러한 인물 요형을 통해 사씨와 같은 여인의 부덕을 높이는 동시에 교씨와 같은 악인은 패망한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이것은 세상을 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당대에 널리 읽힌 것은 물론 후대에도 전승되었다. 김만중의 종손인 손자죠, 손자. 김춘택은 양반 남성 독자들을 위해 이 작품을 한문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사씨 남정기는 상하 계층 남녀 모두에게 애호를 받았다. 좋아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김만중의 사씨 남정기 다시 한번 보시고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런 가정소설이라는 거 써볼게요. 가정소설. 가정소설의 기능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